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건강 얘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가 피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서 네. 피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예,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10년 정도 젊어지는 피부 비결이 있을까요? 없죠? 10년 정도를 피부를 젊게 살라 그러면 몸이 10년이 젊어져야 되잖아요. 가능할까요? 아예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10년이 젊어지려면 피부가 10년을 젊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남들보다 10년을 젊게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근데 10년을 젊게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내 나이가 63인데 네. 53살 되신 분하고 나랑 비슷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는 거? 운동?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화의 과정을 기본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몇 살부터 늙을 것 같아요? 40대요? 50대. 이래서 우리가 건강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20살부터 늙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사람들 몇 살이에요? 보통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25 넘어가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사람 특수한 몇 가지 종목 빼고 나면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태어나서 쭉 성장해요. 그래서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성장이 끝나요. 네.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노인, 늙음 이러면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그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변곡점에 성장이 끝나고 성장이 끝나면 변곡점을 지나면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징은 프로세스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긴 과정을 늙어가는데 자 이렇게 늙어갈래요? 이렇게 늙을래요? 요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의 그 경사도가 이 정도라면 네. 뭔가를 잘하면 이렇게 늙어요. 그러면 50이 되면 요 갭이 10년 정도 나겠죠. 그래서 뭔가를 오늘 당장 해놓고 내일 10년 젊어진다? 거짓말이죠.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과장 광고 내지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늙어가는 게 싫으면 20살 때부터 평균적인 노화 곡선보다 좀 슬로프 각도를 낮추면 50이 됐을 때 갭이 10년이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은 지나온 30년의 모습이 축적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30년을 잘못 살았어. 그래서 남들보다 더 급격히 늙었어. 되돌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죠.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빨리 자라, 채소 과일 많이 먹어라, 운동해라. 네, 다 아시잖아요. 하세요? 죄송합니다. 채소 과일은 정말 많이 먹는데 네. 운동은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몇 학번이에요? 98학번이요. 98학번. 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저보다 한 20년 정도인데 체육을 학교에서 안 배운 세대일 거예요. 그죠? 저 많이 시키시진 않으셨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체육이 몸에 배있질 않는 거예요. 저는 학교 때 체육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갔어요.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군대식으로 애를 키운다. 체육은 군대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몸에 배죠. 네. 안 하면 찝찝해요. 이 안 닦고 주무시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못 자죠? 네, 네. 대개는 자다가도 이렇게 막 피곤해서 쓰러졌다가도 뭐 화장실 가도 이는 닦고 잘 네,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이 안 닦고 자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안 닦고 자는 사람 나이 들어도 안 닦고 잘 자요. 벌어뜨리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늦었다. 아니 내가 뭐 운동 안 하는데 지금 바꾸면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나 많이요? 여성들은 평균 수명이 90세가 될 거예요. 평균 수명이 90세라는 얘기는 특별한 지병이 없는 사람은 100살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찍 돌아가시면 까먹는 편견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뭘 해? 이 나이가 내 남은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에요. 바꿔야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사도를 바꾸려고 하면 지금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이제 동년배 어떤 사람이 10년을 나보다 이제 좀 더 젊게 살았어요. 잘 관리하고 살았어요. 네.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데 나는 노력을 해서 내가 꺼졌던 경사를 살려놓으면 10년 뒤엔 비슷해지거나 역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란 변수를 되돌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뭐 화장품, 의학 광고, 뭐 상업적인 모든 것들은 과장이다. 그게 아예 효과가 없진 않나요? 일시적으로 잠깐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그냥 피부니까 이것저것 뭔가를 하면 안 한 것보다 좀 나아 보이죠. 그걸로 이제 우리도 먹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나이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 만일에 피부를 갖고 그 정도로 좋아지게 하고 젊게 해줄 수 있다면 죽는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 장기가 노화가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뭐 해갖고 10년 젊게 하면 오래 살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 화장품 이런 거는 사실 거의 그런 분이 10년을 꾸준히 쓰면 안 쓴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꾸준히 오래 쓰는 게 좋아요. 네. 그게 피부 노화되는 것도 못 먹는 것 똑같이 경사가 있는데 그런 걸 잘하는 사람, 보습도 잘하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또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인정됐던 화장품들을 꾸준히 쓰면 이 슬로프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10년쯤 지나면 안 한 사람보다 조금 낫죠. 근데 지금 이거 해서 결과를 얻으려면 10년은 기다려야죠. 10살 젊어 보이는 게 목표면. 지금 저는 10년 전에 제가 잘못 산 삶이네요. 아니 뭐 지금 피부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화장 속에 비치는 잡티가 있네. 네, 예, 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바르고 좀 이렇게 햇볕에 잘 노출되고 그랬을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 네. 40년 가까이 누적되면 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생겨 있는 네. 잡티 같은 것들은 없애야지. 이제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 먹고 살죠. 제일 손쉬운 방법은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그 잡티가 도드라졌나요? 편편한가요? 어떤 건 평평한 게 있는 것 같고 어떤 건 도드라지는 만지면 걸기적거리는 거 있죠. 네. 그거는 레이저로 수술해야 돼요. 아, 근데 색깔만 있고 만졌는데 매끈매끈하다. 네. 약 바르면 돼요. 그럼 깨끗해지나요? 배국 같은. 완벽하게는 안 되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아, 원래대로는 안 되고 젊게는 안 돼요. 있는 불편한 상황들을 개선시키는 거고, 레이저 같은 게 이렇게 도드라진 것들은 레이저 하고 나면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더 보기 흉한 게 더 결과가 좋아요. 맨들맨들한 거 약 바르면 한 절반 이하로 흐려져서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가릴 수가 있어요. 그 원장님 요새 이렇게 셀프 이렇게 기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얼굴에 쓰고 하는 뭐 쓰고 하는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나요? 그게 그 LED 램프일 거예요, 아마 주 성분이. 근데 이제 우리가 레이저하고 LED의 차이가 뭐냐면, 레이저라는 거는 단일한 파장을 증폭을 시켜서 굉장히,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빨주노초 파나마 중에서 뭐 적색, 붉은색 계통의 요 파장만 증폭시킨 게 레이저예요. LED는 붉은색만 나오는 LED 조명 기구를 쫙 깔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붉은색 파장대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럼 LED 파장이 그 정도의 세기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 열감도 느껴지고, 느낌이 좋죠.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나아지겠지라는 기대 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그 LED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레이저를 했을 때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에너지는 그에 비하면 월등히 낮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으나 그 값이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돈 주고 그걸 사서 할 거냐? 누가 주면 해보겠지만 내 돈 주고 살 생각은 없어요. 한 방에는 못 살 가격이고 또 나눠서 뭐 구독 형태로 사도 계속 뭐 노예처럼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주면 뭐 공짜로 주는데 안 쓸 이유는 없죠. 근데 내가 그 돈 주고 사서 하라? 글쎄 그 돈 갖고 난 다른 거 맛있는 거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젊은 분들이나 뭐 요즘 방송에서도 뭐 1일 1팩 하면 되게 좋아진다.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많은 매체에 노출돼 있어요. 네. 예전에는 매체라 그러면 신문밖에 없었어요. 1950년대만 하더라도 50년대 얘기하면 감이 안 잡히죠. 그때는 학습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정보를 알고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신문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한 60년대쯤 들어서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70년대 들어오면서 TV가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80년대 넘어가면서 컬러 TV를 보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 유튜브가 생겨서 지금은 정보가 정말 홍수예요. 우리는 빠져 죽으면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정보 홍수에 빠져 죽을 거야.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정보 중에 진실은 얼마나 될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정보의 양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가 워낙 다른 얘기들을 서로 하니까 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또 나가면 그 다른 정보 중에 하나로 또 그 n분의 1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이기 때문에 여드름이라는 걸 갖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 인터넷에서 100개 정도의 정보가 올라오는데 뭐 스크롤 페이지가 뒤는까지는 다 안 봤죠. 앞에 올라오는 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장 정도 넘기면서 100개 정도의 정보를 읽으면 99개는 거짓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여드름이란 그 검색어를 올렸을 때 뜨는 정보들이 다 뭐예요? 화장품 광고. 광고예요, 광고. 병원 광고, 한의원 광고, 뭐 에스테틱 샵 광고, 화장품 광고 다 광고예요. 광고라는 건 뭔 얘기예요? 내가 그 포탈에다가 돈을 주고 내 거를 앞에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는 엄밀한 의미의 정보는 없는 거예요. 커머셜 그 광고만 있지, 상업 광고만 있지, 그게 진정한 정보, 인포메이션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믿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 아까 질문 내용이 뭐였죠? 1일 1팩. 1일 1팩 네. 하면 나쁠 거야 없죠. 그게 대부분 다 이제 보습이거든요. 예. 약간의 이제 어떤 뭐 개선 기능성 어떤 섞어서 팩을 만드는데 그 팩을 해서 뭐 유해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데 돈 줘야죠. 팩 붙이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팩 붙이고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서 뭐 TV 보는 정도, 유튜브 보는 정도 할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20분, 30분이 걸릴 거예요. 2, 30분이면 저 같은 경우에 한 3, 4km 뛸 수 있는 거리예요. 1일 1팩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저녁 때 밥 먹고 나가서 한 2, 30분 걷는 게 나을까요? 내 건강을 위해서. 걸어야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좋은 피부 만드는, 이렇게 좋은 피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라고? 피부가 좋으려면요, 네.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정보를 확인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그건 내 뜻이 아니잖아요. 두 분 피부가 있는데 바닷가에 나가시면 시커멓게 타요. 네. 예, 바닷가에 나가시면 시뻘겋게 익어요. 네. 어느 게 좋은 피부예요? 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내가 바닷가에 나가서 한번 착 나가서 수영 쫙 한번 하고 들어왔는데 화상 입어요. 여기는 거무튀튀해져요. 어느 쪽이 나으냐 이거예요. 검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피부가 검다는 게 이게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 멜라닌 색소가 잘 만드는 그 피부인데, 그래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니까 천연 자외선 차단제가 몸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 주름이 덜 생기죠. 부럽네요. 네. 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일상적으로 돌아오면, 여기 있으면 얼굴이 거무튀튀해. 둘이 비슷하잖아요. 예. 여기 얼굴이 뽀얘. 누가 좋아요? 이거 좋죠.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늘 바닷가에 갔더니 구릿빛이 저 사람이 좋아. 실내 생활할 때 보니까 하얀 조 피부가 좋아. 이게 좋다는 개념이 순전히 미적인 개념으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은 게 뭐가 좋은 거냐? 좋다는 기준이 적절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의사 입장에서 얘기하면 피부병이 없는 피부가 제일 좋아요. 피부에 병이 없는. 자,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검버섯 네네네. 잡티 지적했잖아요. 피부병이 있잖아요. 왜 안 좋은 거죠? 그렇네요. 검버섯은 그래도 덜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거무튀튀하게 빨리빨리 멜라닌을 만들기 때문에 자외선을 잘 차단을 해서 노화가 늦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여성들이 얘기하는 좋은 피부라는 거는 하얗고 여드름 안 나고 모공 없고 잡티 없는 피부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자기야. 조선 백자 같은 도자기 피부를 누구나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럼 피부 색깔 누가 정해줘요? 하얀 거, 검은 거. 부모님? 예, 유전이에요. 예. 정해졌잖아. 내 의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모공이 넓은 사람이 있고, 모공 없이 깨끗한 피부가 있어요.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가 기름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피지선에서 피지를 많이 만들면 구멍이 넓어져요. 밑에서 샘이 솟으니까 구멍이 넓어지잖아. 좀 더 구멍이 넓잖아요. 예. 피지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피지가 좀 덜 나오는 피부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멍이 안 넓으니까 맨들맨들 하겠죠. 예. 그러면 피지 분비량은 누가 정해줘요? 예,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성이다, 중성이다가 다 정해져 있어요. 내 뜻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피부 좋은 사람 100번 부러워해봐야 네. 못 따라가요. 우리가 흔히 화장품 모델 보면 피부가 되게 좋죠. 예.
그 사람은 그 화장품을 써서 얼굴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부모를 잘 만나서 그 피부를 갖고 있어서 화장품 모델로 발탁된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 자, 얼굴이 너무 검어서 싫다.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발라야 돼. 그 다음에 얼굴이 너무 검어서 싫다. 미백 연고도 있어요. 얼굴이 너무 검어서 싫다. 토닝하는 레이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과 돈을 들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나아지게 할 수 있으나 부모를 잘 만나서 하얀 피부를 타고난 사람은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와서 모공이 되게 넓어지잖아요. 약 먹으면 피지 줄이는 거 있어요. 바르는 약 써서 피지 줄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 평생 그런 노력을 하고 살면 돼요. 뭐 말 나왔으니까 머리카락 얘기도 좀 하면 머리 많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머리숱 많은 사람이 있어요. 머리 빨리 빠지는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대머리라 그러잖아. 네. 그 누군 대머리고 누군 머리숱이 많아. 누가 정해줘요? 그냥 유죄입니다. 근데 제가 집안이 대머리거든요. 그렇게 네. 안 보이신. 네, 그렇게 안 보이지 당연히. 내가 대머리 빠지도록 되고 가만히 있겠어요? 약 먹으면 돼요. 아. 약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약 먹어서 붙들어오는 머리카락이에요. 안 먹으면 다 빠져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사람들이 뭐 특별한 샴푸를 써서 머리가 붙어있냐? 아니에요. 그냥 대머리 치료제를 먹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심플해요. 뭐 약값이 비싸냐? 우리나라는 의사나 병원 값이 싸잖아요. 미국에 한 20분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약값도 되게 싸요, 우리나라가. 똑같은 약을 미국에서 하면 한 서너 배 줘야 돼. 뭐 우리나라는 환자 천국이니까 뭐 대머리 약 한 달에 한 3, 4만 원씩 약 먹으면 돼.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선천적으로 머리 안 빠지고 머리숱 굵은 사람들은 못 당해요. 저도 약 먹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형질에 문제가 있는 피부는 뭘로 고친다? 예, 약으로 고치면 돼요. 재밌죠? 네. 원장님, 유전적인 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나는 대머리야. 그러면 약을 잘 먹지. 안 받아들여. 왜 내 머리만 이래? 그러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하면 좀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그러니까 타고난 거를 잘 이제 좋은 거는 발전시키고 네. 안 좋은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컨프로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은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픈데 피부가 좋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는 거나 피부가 건강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건강의 기본 두 축.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잘 먹고 잘 자면 잘 싸는 건 저절로 해결돼요. 이게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잘 못 자는 사람도 많고요. 잘 못 드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잘 못 배설하는 분도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물로 치면 주춧돌, 기둥, 대들보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런 건강을 가진 사람이 피부가 좋겠어요? 늘 나빠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은 되게 재미가 없어요. 밤 10시, 11시엔 자야 돼. 절대로 심야 영화 못 봐. 재밌겠어요? 술도 못 먹고. 술도 빨리 먹고 10시쯤 집에 가서 11시에 씻고 자면 되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그때부터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즐거움과 건강은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음식도 매한가지예요. 음식도. 짜고 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몸에 좋을까요? 슴슴하고 네 맛이 네 맛고 내 맛도 내 맛 같은 그런 음식이 좋을까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를 하면 건강은 내놔야 된다. 대신에 총 누린 쾌락의 양은 100살을 산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가시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야 돼. 저기 배변이 좋아야 돼요. 네. 이게 기본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운동.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4번. 운동하는 날도 운동하는 시간도 그냥 내 타임테이블에 늘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운동을? 시간 나면 해볼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운동에 대한 생각이죠. 아주 틀린 생각이에요. 학생이라면 국어, 영어, 수학 다음 정도는 체육을 해야 돼요. 기타 과목보다는 좀 더 위에 둬야지 내가 건강하게 공부를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나이가 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안 좋아요. 스트레스라는 건 스트레스의 정의가 뭘까요? 힘든 거? 정신적인 힘든? 마음이 아픈 거? 마음이 아픈 거. 원래 스트레스는 이 건축학에서 나온 거예요. 건축학에서 이렇게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이 꼬였을 때, 네. 이렇게 꼬였을 때 그 힘을 견디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건물 기둥의 튼튼한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게, 이거는 누르는 거고 네. 인장 강도라 그러고, 이게 토크라 그러는데 꼬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버티는 힘을 그걸 스트레스라 그래. 꼬는 거를. 근데 정신과 의사가 그 건축학 용어를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쥐난다 그러지. 쥐어 짜는 느낌이잖아요. 그걸 정신과에 가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 그러면 이제 머리를 쥐어 짜듯한 그런 어떤 이제 감정적인 느낌인데, 요걸 좀 세련되게 비유를 하면 내 욕망과 나의 현실의 갭이 스트레스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벌고 싶은데 5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5천만 원어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5천만 원을 벌고 싶은데 5천만 원을 벌었어. 아주 해피한 사람이에요. 그게 스트레스인데, 저는 젊은 사람들 보고는 꿈을 줄이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1억을 벌고 싶어서 5천만 원 더 뛰어야지. 1억 채우면 성공적인 삶이 될 거예요. 그게 20, 30대는 나는 그래도 된다고 봐요. 지나보니. 근데 40이 넘어갈 때쯤 되면 한 번쯤 반성을 해봐야 돼요. 내가 꿈을 낮출 나이가 된 거죠. 안 되면 꿈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럼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정도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40 이후로는 꿈을 낮춰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늘 대중 강의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얘기 빼놓고 있는 거 하나 있지. 먹는 거?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가 기본이긴 하죠. 예. 근데 사람들마다 먹는 식사 패턴이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 한 30년 넘게, 40년 넘게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음식 습관이 뭐냐면, 고기 먹을 때 딱 고기 구우면 고기만 소금에 딱 찍어서 먹어요. 야채도 좀 같이 먹지 그래? 그러면 걔 표현을 그대로 할게요. 이 맛있는 고기를 비닐 씹히는 듯한 상추에 싸서 먹는 저 사람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그 맛있는 고기, 육즙이 나오는 그 맛있는 고기를 상추에 싸는 순간 비닐에 싸는 느낌이래. 그러니 그 친구가 야채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드시죠, 안 드시죠. 절대 안 먹죠. 예. 협심증이 걸려갖고 고생 무지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좋아하는 거의 기준이 그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한쪽만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열심히 야채 싸서 먹어요. 예. 그게 병을 걸려서 크게 이제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회복이 되고 식사를 바꾸면 되는데, 뻔히 답은 다 우리가 알아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일단 육해 공군을 다 먹어야 돼.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야채까지 같이 먹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주로 식사가 보면 육류 패턴으로 바뀌었다 그러지만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밥그릇 보면요, 공기가 밥이 이래요. 예. 근데 요즘 밥그릇 사이즈가 줄었지만, 그걸 다 뭘로 또 먹어요? 빵으로 먹고 면으로 먹고, 결국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 패턴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제가 아까 녹화하고 있는데 저 빵의 유혹을 지금 계속 참고 있잖아요. 저거 하나 먹으면 밥공기 한 2그릇 돼요, 저거. 예, 참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부족하기 쉬운 게, 탄수화물 맛있어서 그냥 먹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맛있어서 그냥 먹어요. 지방도 고소해서 잘 먹어요. 안 먹는 게 뭐예요? 채소. 예, 그게 제일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제일 몸에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피부가 노화가 안 되려고 그러면 단백질이 잘 들어와야 돼요. 네. 단백질이 들어오면 여기 딱 뱃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서 다시 피부로 가고 뼈에도 가서 재조합이 일어나거든요. 그 재조합이 일어날 때 필요한 게 무기염류들이 필요한데, 그 싱싱하고 좋은 야채 속에 무기염류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철도 필요하고 비타민C도 필요하고 아연도 필요하고 구리도 필요하고, 그게 이쪽엔 별로 없어요. 야채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야채 먹기가 힘들잖아. 일단
씹는 게 번거롭잖아요. 고기는 들어가면 녹잖아. 면도 빨아당기면 쭉쭉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야채를 넣어보세요. 정말 최소 20분은 씹어야 돼. 그래야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야채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갈아 먹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마실 수가 있잖아. 그러면 채소 과일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주스로 만들어. 갈아 먹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아예 가는 장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냉장고 뒤져서 오래돼서 도대체 요리하기에 조금 애매한 과일도 그냥 먹기에는 좀 애매한 맛이 좀 간 것들 먹을 수는 있지만 사과 같은 것도 좀 쭈글쭈글해지고 토마토도 좀 오래되면 사이즈가 좀 줄어요. 건조해져서 네네. 먹지 못하지는 않아요. 씻어갖고 넣고 갈아요. 맛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원샷으로 들이킬 건데 뭐 혓바닥에서 대단한 맛을 느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엔 야채가 잘 떨어져요. 당근 같은 경우도 저 잘 요리에 들어간 당근 절대 안 먹어요. 왠지 싫어. 그래서 그냥 갈면 다 먹어요. 갈아 놓으면요. 제가 그래서 과일 중에서 제일 향이 강한 과일이 수박이라고 생각해요. 여름에 수박을 마지막에 넣거든요. 그럼 다 수박 맛이야.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바나나를 넣어요. 네. 그러면 다 바나나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 향이 강하지 않은 과일인데도 이것이 맛을 전부 다 지배하는구나. 어떤 과일을 섞고 어떤 야채를 갈더라도 수박 이만큼만 넣으면 수박 맛이 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 2컵, 전 많이 먹어요. 이만큼씩 해서. 매일 드세요 그걸? 집안에 냉장고에 과일이 있으면 예. 거의 매일 먹죠. 예. 그 다음에 색깔이 좀 이쁘길 바라면 장화 순무. 아, 그거 순무. 빨간 거 있잖아요. 네네. 빨간 거. 색깔이 꽤 괜찮아. 분홍빛으로. 순무도 향이 좀 강하지 않나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맛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좀 넣어서 이렇게 해서. 피부가 이제 평소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끊임없이 여드름도 나, 그다음에 습진도 자주 생겨, 뭐 화장품 바르면 따가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에 가야겠죠? 병원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해봐요. 에스테틱도 한번 가보고, 네. 화장품도 한번 바꿔보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해보고, 그다음에 기구를 사서 좀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쓸 돈 좀 쓰고, 그다음에 이제 오죠. 그럼 너무 오면 늦나요? 5,200원에 이제 약 하나 받으면 일주일이면 낫죠. 되게 그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가 나로 나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고생은 본인이 사서 했지. 진작 왔으면 약 요만한 거 하나 받아서 일주일 바르면 낫죠.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병원에 오면 되는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병원도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뭐 건물 하나 지으면 들어서는 게 병원부터 들어서는데 그 뭐 멀리 있지도 않는 병원을 안 온다는 거. 그리고 피부에 뭐가 생기면 본인의 노력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것 때문에 헛돈을 꽤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끌죠.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 네. 그게 여드름이 됐든 가려움증이 생기는 습진이 됐든 뭐거든 하여튼 피부에 뭐가 이상한 게 보인다? 피부과 가면 돼요. 피부과를 가면 딱 보고 진단되면요. 뭐 먹는 약도 필요 없어요. 바르는 약으로 대부분 일주일이면 나아요. 대신 이제 지적질을 많이 받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게 있는데 잠 못 자고 이렇게 날밤 새고 나면 얼굴에 막 개기름 많이 끼면서 막 푸석푸석하고 가려운 거 생기는 경우 꽤 있거든요. 네. 성인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게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세수하고 나면 당기고 각질 일어나고 뻘겋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나 악건성이야 각질 생기는데 왜 이렇게 당기지 그러면서 이제 뭐 이상한 화장품 바르고 막 그러면서 시간 막 끌다가 이제 좀 많이 악화돼서 시뻘개지면 옷이 몇 시에 자요? 1시. 몇 시간 자요? 5시간, 6시간. 그래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생기는 습진이에요. 여기 잔소리 하죠. 10시, 11시엔 자야 돼요. 7시간, 8시간은 꼭 자야 돼요.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요. 술 드시지 마세요. 일찍 집에 들어가세요.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들어야 될 잔소리를 거기서 실컷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 바르면 일주일이면 나아요. 그럼 환자들 표정이 야, 내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데 안 나왔는데 요거 갖고 나? 5,200원 내고 가는데 낫는 게 맞아? 이런 의심을 갖고 가죠. 일주일이면 다 나요. 조 원장님 방금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30대 후반 40대 정확합니다. 예, 그 나이 또래니까요. 무슨 짓을 해도 몸이 받쳐줘요. 차로 치면
한 5만 킬로 좀 더 10만 킬로 뛰어갖고 그냥 아주 그냥 길 잘 들은 차들 그냥 막 밟아 제끼면 가죠. 그거 한 30만 킬로 뛰고 난 다음에 똑같은 악셀에다 밟아 제끼면요 차 퍼져요.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 전후에 한 번쯤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나. 그래서 바꿔야 돼. 그거 안 바꾸면 나중에 이제 큰 병으로 몸에서 생기죠. 되게 성인병이라는 게 그런 무리한 삶을 통해서 누적됐던 그런 스트레스나 누적됐던 어떤 그 질병적 요인들이 이 병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병도 대부분 유전적으로 부모들이 갖고 있는 병이에요. 집안에 고혈압 환자 있으면 고혈압 생겨요. 원장님께서 평소 말씀 주셨을 때 뭐 문제가 생기면 자주 찾아가는 뭐 피부과 주치의를 정해라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 왜 그러냐면 아까 저거 네. 김이 왜 생긴다 그랬어요? 유전. 유전. 대머리 왜 생긴다 그랬어요? 유전. 색깔은 누가 정해줘요? 예, 주사님. 예. 아토피 피부염이 제일 흔한 피부염이 아이들한테 왜 생겨요? 유전이에요. 자, 계속 반복될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사람한테 어떤 약을 얼마를 쓰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치의밖에 모르죠. 주치의는 가면 차트가 다 있잖아요. 전자 차트로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내가 A라는 환자가 왔을 때 아토피 때문에 처음에는 요 약 썼고 그 다음에 이거 썼고 그 다음 요거 썼고 그 다음 뭘 먹였고 이런 거를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왔을 때 요 정도 병이 퍼져 있다 그러면 요 정도 약으로 미니멈의 약으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걸 쓸 수가 있어. 심해졌어. 이번에는 조금 약을 세게 써야지. 이런 걸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A라는 의사가 유명하고 B라는 의사가 유명하고 C라는 의사가 유명한 3명이 있다고 쳐. 환자 한 명이 A한테 갔다가 뭐 비슷한 약 주면서 하는 얘기 똑같고 뭐 그냥 한번 바꿔봐야지.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B라는 의사는 또 신환이야. 여기도 갔더니 비슷한 얘기.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럼 또 옮겨봐. 왜냐면 병원 안 나가니까. 계속 갖고 가는 병이니까. C한테 가요. 그렇게 병원을 3번을 가면 A도 B도 C도 이 사람이 다 신환이에요. 그럼 약 쓰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관성이 없어지죠. 데이터 처음으로 가서 항상 그러니까 리셋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센 약을 여러 번 쓸 수도 있고 약한 약을 반복적으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기미라든지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이게 다 자꾸 재발되는 병들이에요. 그러면 단골 의사가 딱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잔소리 좀 듣고 늘 듣는 게 잔소리여야 돼.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다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맞아 어제가 술 많이 먹었지 늦게 잤구나. 이제 그만해야지. 삶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또 그런 짓을 하지만 알고 찝찝해서 조심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늘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하는 거하고는 횟수가 줄어도 줄죠. 그리고 약 바르고 뭐 심하면 약 좀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골이 있어야 된다. 그 단골 주치의가 있으면 편해요. 서로 편해. 원장님 가려워서 왔어요. 다리는 괜찮아요? 네, 다리도 괜찮아요. 그럼 오늘 약 좀 약하게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꾸 병원을 바꾸면 그러면 이제 약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처음부터 히스토리 새로 해야 되고 복잡해지죠. 그럼 단골 주치의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떨까요? 가까워야 돼요. 일단 가까워야 돼. 멀리 찾아다니지 마세요. 집 앞에. 집 앞에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걸 정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 의사가 나한테 진심으로 나를 환자로서 고쳐주려고 대하는 사람인지 그냥 가는 데마다 비싼 것만 자꾸 권해. 그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자꾸 비싼 것만 권해. 그럼 바꿔봐야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바르면 좋아진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부 관리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좋아지잖아요. 피부 관리도 꾸준히 하면 좋아져요. 근데 오늘 해서 내일 좋아지자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밖에 나갈 때 햇볕에 노출될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예요. 우리 피부 노화 과정 중에 이제 2가지가 작용하는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시간으로 인한 노화. 또 하나는 뭐냐면 햇볕에 의한 노화, 광노화라 그래요. 이 2가지 노화가 작용이 되면 결과로 잡티, 주름, 검버섯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돼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예를 들면 뭐 골프를 친다든지 수영장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뭐 2시간 간격으로 발라줘야 되고요. 뭐 일상생활 할 때는 뭐 그냥 가벼운 자외선 차단제 들어있는 화장품 정도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게 건조. 지금은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가을, 겨울, 이른, 봄 되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노화가 빨리 와요. 그래서 보습제 잘 발라야 돼요. 이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잘 챙기면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그거 전혀 안 한 사람보다 훨 낫죠. 보통 근데 선크림 같은 경우도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네. 선택할 때도 너무 고민도 많이 되고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인데 혹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네. 우리나라 화장품은 그 의약품 만드는 것처럼 규제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거기서 SPF만 확인하면 돼요. SPF라는 게 뭐냐면 자외선 B를 막는 정도예요. 우리 이제 지표면에 우리 피부를 노화를 시키는 자외선이 두 종류가 와요. 하나가 UVA, UVB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UVB를 그게 이제 화상 입히는 자외선이에요. 이거를 막아주는 게 자외선 차단 표시를 SPF라고 표시해요. 자외선 차단 지수, 그다음에 Sun Protection Factor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일상생활이면 한 20. 그다음에 외출을 하는데 좀 오랜 시간 나간다 그러면 한 30. 골프 친다 그러면 40.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높여서 쓰면 돼요. 뭐 구암이나 사이판에 간다 50. 뭐 이런 식으로. 옆에 막 이렇게 플러스 표시. 아 그게 UVA를 막는 거. 유심히 보셨네. UVA를 막는 정도는 숫자로 표시를 못 해요. 그냥 더하기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셋.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한다 한 20에 더하기 둘. 외출한다 한 30에서 더하기 셋. 뭐 이런 정도를 한 두세 시간 간격으로 발라주면 야외 활동하는 시간 동안은 타는 거를 노화를 많이 막을 수가 있죠.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네, 저희 집 꼬마 아이가 되게 어리거든요. 6살 네. 정도 되는데 밖에 나가 놀 때 발라줘야죠. 그때부터 꾸준하게. 네. 왜냐하면 햇볕에 의한 피부 노화는 계속 누적돼요. 저축돼요. 안 좋은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가려주는 게 좋아요. 뭐 신생아들 안 데리고 나가긴 하겠지만 뭐 햇볕에 나갈 때는 그래서 애들부터는 유모차 같은 거 씌우고 그다음에 이제 가리고 모자 씌우고 그러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렇고요. 뭐 피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래 살거든요. 오래 살면 누구나 백내장이 와요. 햇볕을 많이 보면 렌즈도 상한단 말이에요. 우리 수정체가 렌즈거든요. 그 렌즈가 햇볕에 의해서 노화가 돼요. 자외선에 의해서. 뭘 해야 될까요? 선글라스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멋으로 쓰는 게 아니야. 여자분들 이렇게 선글라스 머리 꽂고 있는데 그거는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거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예전에는 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환갑 전후였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어지간히 맨눈으로 다녀도 별 렌즈가 안 상해요. 근데 이게 남자들은 80, 여자는 85세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연배는 85세, 90세예요. 그러면 이제 운 나쁘면 100살 넘게 살아야 돼. 근데 자꾸 렌즈 갈아 끼는 게 낫겠어요? 내 거 오래 쓰는 게 낫겠어요? 좀 낡아도 내게 나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고 저처럼 안경 쓰는 사람들은 여기 2만 원 더 주면 UV 코팅 해줘요. 네. 아니요. 안경이요? 렌즈. 그래서 피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포장지잖아요. 피부라는 거는. 눈은 아니잖아. 모든 정보의 90%가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안경 안 쓰는 분은 선글라스, 안경 쓰는 분은 UV 코팅 꼭 하셔야 돼요. 사실 기미 잡티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여자분들 제일 고민이 많잖아요. 뭐가 김인지 뭐가 잡티인지 어떤 게 검버섯인지 네. 이런 고민이 많은데 네.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얼굴에 색소가 생기면 이게 조상 탓인지 내 탓인지를 따져야 돼요. 조상 탓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전된다는 거죠. 기미는 유전이에요. 주근깨도 유전이에요. 조상님 중에 누군가가 기미 인자를 갖고 있으면 나도 기미가 생겨요. 대신에 그 기미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자만 생겨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여성들만 생겨요. 그래서 폐경되는 할머니들은 기미가 서서히 사라지죠. 한 70대 할머니 중에 기미 있는 할머니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검버섯만 있죠. 그래서 기미하고 주근깨는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미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기미는 넓은 붓으로 이렇게 쭉 그어놓은 모양이에요. 주근깨는 콕콕 찍어놓은 거예요. 흑자와 검버섯은 같은 얘기예요. 흑자라는 거는 만져서 도드라지지 않은 갈색 반점. 그러니까 뭐 사이즈는 동전 크기일 수도 있고 그냥 작은 붓으로 찍어놓은 크기일 수도 있고 그런 사이즈죠. 연결돼 있지 않아요. 툭툭툭 이렇게 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자라서 두툼해져요. 우리는 그걸 이제 검버섯이라고 따로 부르죠.
근데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내 잘못으로 생기는 거예요. 햇볕에 많이 노출돼서. 저 검버섯이 엄청 계속 늘고 얘네들이 크고 있어갖고 당연하지. 해를 계속 쪼이니까. 그냥 무방비로 햇볕을 다 받으니까. 그래서 뭐 남자들도 이게 나이가 들면요 피부 좋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제 아까 뭐 어떤 거 써야 되냐고요? 값싸고 적절한 SPF가 있는 거. 제가 앞에다가 붙였잖아요. 값싸고. 비싼 거 쓴다고 해서 더 자외선 차단을 잘하는 게 아니고 SPF 숫자하고 PA 지수 더하기 하나 더하기 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적당한 거를 꾸준히 발라야 돼요. 나갈 때. 그 수치가 높을수록 방어 효과가 더 방어 시간이 길어져요. SPF가 30이다. 그러면 SPF 20이다. 그러면 30%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햇살의 세기는 지역마다 다르죠. 우리 이제 중위도의 햇살의 세기하고 적도의 햇살의 세기는 거의 뭐 3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이판이나 뭐 괌이나 이렇게 남쪽 바다로 갈수록 높은 거 써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햇살의 세기가 세니까 지속 시간은 길지 않죠. 아까 잠깐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뭐 기미하고 잡티하고 레이저 치료 받으면 정말 조금 좋아지나요? 도드라진 검버섯은 레이저로 갖고 깎아내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튀어나오면 다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연세 높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아주 보기 흉하게 검버섯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레이저하면 아주 결과가 좋아요. 근데 편편하고 이렇게 별로 두껍지도 않은 갈색만 있는 건 잘못 레이저 건드리면 또 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피부 타입에 맞춰서 해야 돼요. 지금 두 분이 이제 계신데 레이저 하면 부작용이 덜 남을 사람, 레이저를 하면 색소 침착이 잘 남으실 분이에요. 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두 분이 카메라 앞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저쪽에 보이게. 색깔이 어때요? 카메라 좀 당겨서 잡아주실래요? 완전히 다르죠? 색깔 다른 거 보여요? 예. 색깔이 레이저를 하고 나면 색소 침착이 잘 안 남는 피부. 레이저를 하면 색소 침착이 잘 남을 위험성이 높은 피부예요.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이 검버섯이 있어도 똑같이 잡티가 있어도 여기는 레이저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피부. 여기는 레이저를 하면 반반이에요.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레이저 치료 결과에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휴가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벌써 휴가철이 됐네. 장마가 6월 말이면 7월부터는 휴가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지금부터 막 다 휴가들 준비 막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 휴가 갔다 오면 얼굴 같은 것도 되게 화끈화끈하고 간지럽고 화상들을 많이 저죠. 예. 우리들은 아니야. 그러면 저는 그런 피부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야 신난다고 나가는 순간 이거요. 우리는 타요. 여기는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일단 햇살이 강할 때는 파라솔 밑에서 옷을 다 입고 좀 보고 있다가 아침 일찍 해가 뜰 때라든지 저녁 때 해가 뉘엿뉘엿 할 때 좀 나가야 돼. 휴가를 일주일 계획을 하니까 첫날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모래에 반사된 자외선으로 다 타요. 파라솔 밑에 있어도 뻘겋게 익어요. 그래서 절대로 첫날 야 바다다 하는 순간 그냥 휴가 끝날 때까지 후끈거리다 봐야 돼. 피부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건가요? 살살 태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시뻘건 솥에다가 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타버리잖아요. 자작자작 구워야 되잖아요. 우리 피부도 태닝을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첫날은 파라솔 밑에서 반사되는 자외선 정도의 선크림 바르고 긴팔 입고선 태워야 돼. 그러면 그래도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밤에 되면 이렇게 뜨끈뜨끈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타요.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로 적응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닷가에 나가야 돼요. 물론 나갈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 땐 잘 바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긴 수트 입는 거? 래시가드 맞아. 그런 걸 입고 다니는 게 좋아요. 뭐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데 바닷가에 가면 래시가드 입은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래. 예. 근데 필요해요. 타는 게 싫으면. 근데 뭐 나는 태워도 좋다. 화상 입어도 좋다.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 그 다음에 꼭 수영을 뭐 잘 해야 될 때가 아니라면 긴팔. 물에 젖어도 되는 좀
물기가 머금지 않는 그런 천으로 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입고 피부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게 제 1번이고요. 그래도 이거요. 그래도 이거서 집에 들어오면 후끈후끈해.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 좀 갖고 가세요. 피부 흰 사람들은. 그러면 아스피린 250mg짜리가 있거든요. 500ml짜리도 있고 250ml, 500ml짜리 아스피린 좀 갖고 가서 250ml로 하루에 3번 정도 먹으면 이 그 열감, 자결감이 확 줄어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명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봉숭아 물들이는 거 있죠. 봉숭아 물들이는 그때 쓰는 명반액이 있어요. 뭐 얼마 안 해요. 네. 이거 하나 가져가 가지고 페트병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넣고 명반을 티스푼으로 한 2-3개 정도 넣어요. 1.8L 페트병에. 그래서 잘 흔들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들어와서 후끈후끈할 때 그냥 수건 적셔가지고 덮어놓으면 이게 냉찜질이 아주 좋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건 뭐 다 지금 처방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도 힘들다.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고 발라야 돼요. 그건 이제 휴가 끝나고 와서 이제 병원 와서 해야 되죠. 처방이 필요한. 처방이 필요한 이야기. 저는 사실 조금 뭐 평소에 민간 요법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살이 타거나 그러면 감자를 갈아서 붙이거나 뭐 네. 이제 오이를 이렇게 팩을 붙이거나 안 되나요? 감자 팩 붙였을 때 별 문제 없었어요?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날 감자 깎아서 드셔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날 고구마 깎아 먹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고구마는 깎아 먹어도 되는데 감자는 깎아서 날로 안 먹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습적으로 날감자 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감자는 삶아 먹고 고구마는 날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왜 있을 거냐고. 사실 감자를 생으로 먹으면 배앓이 한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정확한 얘기예요. 예, 피부에 갖다 붙이면 피부앓이 해요. 그게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붙였을 때 괜찮으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갈아서 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견디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붙였을 때 배앓이가 뭐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 자극이 돼서 그래. 피부에 붙여도 자극되는 사람 되게 자극돼요. 그래서 얼굴에 붙일 수 있는 거는 뭐는 붙여도 되고 뭐는 붙이면 안 되냐. 날로 먹어도 되는 거는 날로 갈아서 붙여도 돼요. 감자 갈아서 날로 먹은 사람 없다니까요. 감자는 다 익혀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다 배 아파요. 설사도 하고. 피부에도 자극이 돼요. 그래서 굳이 권하고 싶지 않다. 오이 하세요. 상관없어요. 원장님 휴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네. 애프터 케어를 해야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휴가를 가시는 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일주일 휴가 보통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5일차 때는 빨리 돌아오시라고. 그게 휴가에서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미련이 많으시겠지만 휴가를 일주일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복귀하면 대개는 아파요. 몸살을 앓든 감기를 앓든 피부 문제를 떠나서 무슨 얘기냐면 휴가라는 게 휴식인데 쉬는 건데 휴식이 아니라 노동이 돼버려. 노동보다 더 강한 강도의 뭐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휴가 일정은 한 5일 정도 짜고 이틀 정도는 집에 와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건강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까운 데 갔든 멀리 갔든 자세히 보시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다 고생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회사 문화도 문제가 좀 있긴 한데 나는 휴가 일정을 다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1년 내에 내 편한 날 일주일 놀 수 있게. 그래 어디 가면 사람 대접을 좀 받아요. 7월부터 8월까지는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갈 사람은 많고 공간은 좁으니까 다 바가지 쓰죠. 그래서 저는 대개는 휴가는 언제 가냐 그러면 남들 휴가 다 갔다 올 때쯤 가요. 가면 아무도 없어. 내가 왕이에요 가면. 왜냐면 끝물에 가니까 그 손님 대접이 왕 대접을 해요. 회를 한 점 사 먹어도 아이 뭐 횟감은 남아있고 손님은 나밖에 없고 얼마나 대접을 잘 받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남 따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5일 정도만 하고 이틀은 와서 좀 회복기를 가져라. 근데 이제 피부는 망가져서 오지. 아무리 뭐 노력을 하도 이 집에서 이렇게 살 때보다는 피부가 망가져서 오잖아요. 망가져서 오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 화상을 입었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심하게 뻘글 때는 이제 병원에 와야 돼요. 오면 스테로이드 먹는 약도 한 3, 4일 먹고 바르는 약도 한 일주일 정도 바르면 그 불편함이 빨리 가라앉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색소가 많이 올라오죠. 예. 색소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거뭇거뭇하면 초기 단계에 빨리 바르는 연고, 멜라논 크림이라고 미백 연고 있어요. 멜라논 크림 같은 거 처방받아서 한 달 정도 쓰게 되면
그 휴가의 흔적이 빨리 좀 진정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뭐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레이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처음부터 막 목돈 들고 와서 레이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럼 아까 집에 돌아와서 좀 휴가를 하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 주셨는데 면역력을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널브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면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환자들이 딱 들어오면 첫 번째 1번이 오다라 그러거든요. 오다지를 내리는데 1번이 뭐냐면 좀 덜 아프면 베드레스트, 좀 많이 아프면 ABR이라고 앱솔루트 베드레스트예요.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일어나지 말라, 침대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베드레스트는 화장실은 가도 된다. 이게 의사 지시 1번이에요. 그거는 어떤 환자가 와도 1번이 그거예요. 무슨 과든 뭐든. 우리는 루틴으로 쓰는 게 있거든요. 오다지에.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휴가를 갔다가 집에 오면 베드레스트. 예. 침대에서 좀 쉬어야 돼요. 그게 면역력 증강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해야 되고 잠 잘 자야 되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휴가철에 휴가지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는 게 거기서 이제 쾌락을 누리고 오는 거잖아요. 몸이 보면 무리가 되죠.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또 그러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와서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특히 먹는 거를 빨리 원상회복시켜야 돼요. 휴가지 음식이라는 게 나랑 맞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뭐 해먹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 먹는 음식이 많고 그런 음식들이 그날 달고 맛있기는 하지만 내가 먹던 음식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빨리 일상적으로 내가 먹던 음식으로 되돌아와야 되고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정말로. 거기에 들어있는 무기염료나 비타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비타민 영양제에 있는 거랑 달라요. 우리가 뭐 비타민C, 천연 비타민C 그러잖아요. 그거는 천연 10%밖에 안 들었어요. 되게. 대부분 뭐예요? 합성 비타민이에요. 10%만 들어가도 천연 비타민이라고 표기해요. 근데 야채는 갈아 먹으면 100%. 네, 100% 천연 비타민이잖아요. 그게 효율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야채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잖아요. 이름 다 모르겠다. 안토시아닌이니 플라보노이드니 뭐 이런 색소들이 다 항노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개는 뭐 야채 가르라 그럴 때 빨주노초 판 한 번 넣고 섞고 갈아줘 그래요. 뭐 빨간색, 딸기, 토마토. 그 다음에 뭐 황색, 저기 뭐야, 홍당무. 그 다음에 뭐 각가지 색깔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샐러리예요. 난 그 향이 싫어. 샐러리요. 네, 샐러리 향이 되게 싫어요. 갈아 그래요. 그냥. 갈아서 드시면 괜찮으세요? 아니요. 와인샷에 들어가니까 저는 정말 약 먹듯이 먹어요. 왜냐면 제가 영양제를 안 먹거든요. 모든 거는 음식으로.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는 항상 꽉 차 있어야 돼. 그냥 꺼내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집에서 빈둥빈둥 아무 약속 없이 그렇게 지금 이게 힘 빼고 들어누워 있는 회복 시간이 있으면 월요일 날 다시 출근할 때 이렇게 하고 출근할 수 있죠. 원장님, 오늘 네. 가장 궁금한 것은 네. 사실 피부와 음식의 관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먼저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이제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이 음식 얘기하니까 성경 얘기 생각나네. 고린도 전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코린트에 있을 때예요. 고린도가 코린트인데 거기에 있을 때 각지에서 유대교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기독교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유대교에서 먹지 말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도들이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계속 편지를 보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실려 있을 거예요. 하늘 아래 하늘이 주신 음식 중에 못 먹을 게 뭐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대교에서 계율이 있죠. 뭘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마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굽이 없는 그 고기 먹지 마라 그러고 뭐 그 나름의 문화의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먹지 말아야 될 피부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없다. 다 먹어도 된다. 다만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우유에 대해서 예민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산양유예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엄마가 젖 먹으면 돼. 엄마 젖 먹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젖을 못 먹는 경우에 이제 모유 대신에 분유로 먹여야 되는데 되게 소분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산양유를 먹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경우에 이유식이 시작될 때 이유식이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4개월, 6개월 지나면 이유식 시작하잖아요. 그때 계란, 뭐 땅콩, 그다음에 몇 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아토피와 음식과 연관된 것도 조금씩 계속 먹다가 보면 되게 돌 지나서는 다 먹어도 돼요.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음식에 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맞지 않는 특별한 그 체질인데 그것도 자꾸 먹다가 보면 챌린지를 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음식을 피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제 뭐 갑각류라든지 또 특별하게 뭐에 예민한 사람들, 그 다음에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그루텐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단백질에 의해서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루텐 요즘 보면 밀가루 파는데 보면 우리는 그루텐이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뭐 밀가루도 그루텐 프리 밀가루로 비싸게 팔더라고요. 네. 근데 멀쩡한 사람이 그 돈을 주고 사 먹어. 그래서 내가 왜 저러지? 나는 저걸 먹으면 정상적인 사람 먹으면 그루텐도 소화가 돼서 내 몸에 영양소로 쓰이는 거예요. 그걸 뺀 걸 왜 돈을 주고 사? 비싸게? 이게 예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루텐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설사도 하고 알러지도 생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서양인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동양인은 그것도 그나마 또 빈도 훨씬 낮아요. 그래서 내가 그루텐이 들어있는 밀가루 빵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 사람만 피하면 되고 보통 사람은 그루텐도 잘 소화시켜서 아주 좋은 아미노산으로 섭취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음식과 피부병의 관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면 돼요. 하늘 아래 하늘이 주신 음식 중에 먹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다 먹어도 돼요. 그럼 성인이 돼서도 이제 아기였을 땐 별로 없다가 성인이 되어서 아토피가 생기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거의 없어요. 예, 아토피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토피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가족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서 70%예요. 그래서 아토피는 단독으로 피부에만 생기는 아토피도 있지만 대개는 비염이라든지 결막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천식 다 앞에 알레르기가 붙잖아요. 네. 이게 다 아토피에서 생기는 같은 병이에요. 코끼리 코, 코끼리 꼬리, 코끼리 다리, 코끼리 몸통 만지면 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네. 코끼리란 말이에요. 알레르기성 체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유전돼요. 그게 피부로 나타났을 때 피부과 선생님들이 아토피 피부염이라 이름을 붙인 거고 코로 나타나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그랬고 눈으로 나타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안과 선생님이 진단을 했고 기침을 많이 하고 기관적 이상이 있으면 소아과 내과 선생님들이 알레르기성 천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본질은 다 한 덩어리예요. 운이 나쁜 사람은 4개 다 있어요. 그나마 아토피만 있으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린 피부과니까 아토피를 얘기를 하면 이 아토피 피부염의 체질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 어릴 때 딱 얼굴이 시뻘겋고 막 그래요. 그게 태열이에요, 태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태열 있는 애들 키우고 있으면 엄마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얘가 막 징징대고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쟤 흙 밟고 걷기 시작하면 좋아져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1살이 돼서 돌이 되면 자연적으로 면역이 후성 면역이 취득이 돼요. 그래서 적응해서 괜찮아지는 거야. 1살 되면. 그래서 태열은 글자 그대로 배낸 열, 뱃속에 있던 열이 나이가 1살 돌잔치 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러냐? 아니에요. 100명의 아토피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그렇게 없어져요. 나머지 한 절반은 남겠죠. 이 절반은 애들은 또 갖고 가요. 가다가 언제 없어지냐? 학교 들어갈 때쯤. 한 만으로는 6세, 7세가 되면 또 세상 살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면서 괜찮네? 뭐 이런 거 알레르기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내가 면역이 공부를 하면 후속 면역이 취득이 되면 또 괜찮아져. 50명 중에 한 절반이. 몇 명 남았어요? 24명 남았죠? 네네네. 이 사람들도 또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생하면서 아토피로 고생을 하면서 사춘기가 돼서 여드름이 날 때쯤 되면 또 한 절반이 없어져. 다 내추럴리 좋아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교육이 되는 거죠, 면역이. 예. 그럼 몇 명 남아요? 한 10명 남죠. 예. 100명 중에 한 10%는 언제까지? 그 뒤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인이 돼도 아토피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성인의 아토피가 생겼다고 오해를 하느냐면 신생아 때 났던 거 저희 기억 못하죠. 1살 때 없어졌던 거 기억 못하죠. 그 다음에
5, 6세 때 그 기억 안 나요. 근데 20세쯤 됐을 때 뭐 수능 준비한다, 뭐 재수한다, 직장 측에서 뭐 날밤 새고 야근을 한다 그러면 힘이 들잖아요. 그때 아토피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전에 좋아졌던 애들이. 체질이 밖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에 알았고 지나가고 잠재력으로 숨어버렸던 아토피가 그때 나의 그 무리한 생활, 면역이 깨지는 시간. 잠 못 자면 면역이 제일 먼저 깨져요.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깨져요. 그런 것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아토피도 그때 숨어있던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이 들어서 생긴 아토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이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대기별로 보니까 확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아요. 저도 지인 중에 아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밀가루를 먹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아직도 밀가루를 못 먹이고 안 먹이고. 먹여도 상관없어요. 그쵸. 네. 네. 이제는 이제는 상관없어요. 먹이라 그래요. 음. 자꾸 먹어야. 아니 세상에서 밀가루를 안 먹으면 세상에 나와 있는 음식 중에 3분의 1은 아무것도 못 먹을 텐데 맞아요. 그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그 게 지인도 못 먹어요. 애를 못 먹이니까. 아이. 네. 조금씩 먹여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음식하고 아토피 때문에 그렇게 연관관계는 7살이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막 많은 뭐 매체라던가 많은 분들이 아토피 때 뭐 음식 가려 먹어라.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거 피해라. 이런 것들이 이유식 때 하는 얘기예요. 이유식 때만요. 방송 매체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뭐 여러 명이 나와서 패널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피해라.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 아토피가 있으니 이때는 요걸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몇 분이야. 방송은 30초 이상 한 사람한테 주목을 줄 수가 없어요. 계속 카메라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 식탁에 낙의 절반이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먹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사춘기 때 돌아가거나 또 성인이 되면 여드름이나 그것도 뭐 먹지 말라는 얘기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단 거 먹지 말아라, 초콜릿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틀린 건가요? 196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실험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을 가지고 뭘 하기 힘든 게 사람을 가둬놓고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걸 뭐 푸드다이어를 쓰라 그러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인간을 갖고 그런 실험하기 되게 어려워요. 동물들은 내 마음대로 가둬놓고 마음대로 실험을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대량으로 196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난 논문이 있어요. 여드름이 많이 나는 그룹과 안 나는 그룹, 그 다음에 음식을 이제 제한하는 음식과 마음대로 먹게 한 사람, 이거 그룹을 갖고 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여드름 개수 세봤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영향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또 논문 나오는 걸 보면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고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여드름이 난다는 보고가 있고 그걸 또 동물 실험에서 고카보하이드레이트, 고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여드름의 염증이 심해지는 그 메커니즘도 밝혀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탄수화물을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한테 해봤더니 맨날 하루에 그냥 라면 몇 개씩 먹이고 막 그렇게 해봤더니 그런 사람이나 풀만 먹은 사람이나 여드름 나는 거 별 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어떻게 이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환자들 오면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먹는 것 때문에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탄수화물 문제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단팥빵 하나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단 게 언제 땡겨요?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예,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 단 게 유별나게 땡길 때 아이스크림, 단팥빵 보면 눈이 휙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네. 저 하나는 꼭 먹어야 될 것 같아. 그건 뭐냐면 당이 떨어지거나 내 몸이 힘든 상태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좀 길어지면 당연히 여드름 나죠. 그래서 실제로 여드름하고 연관되는 음식은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미역, 김, 요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음식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악화돼요. 그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 한 끼 식사에 김 한 100장 먹어야 돼요. 한 끼 식사에 미역 한 타래를 먹어야 돼. 그 정도에 들어있는 요드 양이 나야 여드름이 생겨, 없던 여드름이. 어느 누구가 한 끼 식사에 김을 100장을 먹을 것이며 미역을 한 타래를 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한 장 아니면 2장이고 미역국에 미역 요만큼 들어가는 건데 그거 먹어서 여드름이 심해졌다? 그렇게 느끼면 먹지 않으면 돼요. 미역국 먹을 때마다 여드름 나? 그럼 안 먹으면 되는데 실제로 푸드다이어트 써보라 그러면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제가 다시 얘기하잖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고린도전서에. 하늘 아래 있는 음식 중에 못 먹을 거 없다고. 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음주하고 나면 되게 뾰루지라던가 뭐 이제 얼굴에 이렇게 안 좋죠. 예, 확 뒤집어진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술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약간 술일 것 같아요. 늦게 자서 그래요. 낮술 먹. 나술 먹어도 나 술, 알코올 자체가 여드름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라는 게 되게 이제 10시부터 달리기 시작해. 그렇죠. 그래야 1시나쯤 돼야 이제 끝나는 게 우리나라 음주 패턴이에요. 그러면 일단 온몸의 바이오리듬이 다 깨져. 피곤해. 힘들어.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러면 여드름 나요. 지루성 피부염도 생기고 여드름도 생기고 숨어있던 아토피도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죠. 근데 술만 먹어서 그렇게 생긴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알코올 자체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간에 해를 많이 주지 피부에 직접적으로 해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 뭐 술 먹다 보면 약간 술이 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뭐 피부가 약간 좀 건조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아, 술을 먹으면 탈수 현상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술 마시고 나면 소변량도 늘고 굉장히 많은 물이 캥기잖아요. 예, 그거 탈수 현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술을 마셨다. 그러면 이제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겠지.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주스 먹어요. 정말 주스 먹어요. 사 먹는 주스 말고 갈아 먹는 주스. 그러니까 집에 일이 좀 많아요. 맨날 야채를 갈아야 되는데 그때는 속이 좀 부대껴서 즙을 내서 먹지. 실은 저도 술을 먹고 나면 뭐 자주 먹는 건 아닌데 술을 먹고 나면 말씀하셨던 대로 주스를 좀 짜서 먹으면 굉장히 조금 빨리 해독되는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성분들이 어떤 과일이든 어떤 야채든 그걸 넣어서 즙을 내서 먹게 되면 좋은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일단 뭐 비타민과 유기염류, 우리가 무기염류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징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연 같은 것들이 갈면 다 있어요 그 안에. 집에 있는 야채 안 먹는 거 조금 미뤄뒀던 거 넣고 즙 내서 먹어도 되게 좋죠. 네. 왜냐하면 그게 갈아서 먹을 때는 그게 섬유소가 되게 많아서 이제 제가 평상시에는 갈아 먹어요. 왜냐면 섬유소도 변을 잡으려면 필요하거든요. 근데 속이 안 좋잖아요. 네. 섬유소가 굉장히 위벽을 긁어요. 소화시킬 때, 이렇게 위가 운동할 때. 네. 잘라서 이제 갈아 먹는 것 때도 보면 부담이 좀 되면 저는 이제 즙 쫙 해서 완샷. 우리 술 먹는 속도 있잖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의 식생활들이 식습관들이 불균형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먹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사나 싶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 특히 여성들이 뭐 다이어트 한다 그럴 때면 정말 닭 모이 먹듯이 먹더라고. 그래서 야, 불쌍하다. 왜 저러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알레르기 얘기도 좀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혹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런 음식이라던가 뭐 재료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만성적으로 두드러기는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게 제일 알레르기가 많은 게 공기 중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숨 쉴 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알러젠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 알러젠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하죠. 그럼 방법이 없어요. 뭐 맨날 이게 뭐 마스크 쓰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마스크 쓴다고 해서 그게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거는 감내하고 약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약물이에요, 약물. 약을 많이 먹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아픈 데가 많고 오래 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들. 그런 것들이 유효 성분만 응축시켜 놨기 때문에 의외로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만성적인 알레르기가 있으면 꼭 체크해 보는 게 무슨 약을 먹고 있느냐, 건강보조식품 뭐 먹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음식하고 연관이 있는데 음식도 실제로 우리가 먹는 영양성분보다는 향신료에서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향신료에서. 그래서 강한 자극성 있는 향신료를 많이 쓰는 음식들이 알레르기 일으키는 확률이 많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알러지가 있으면 저는 푸드 다이어리를 써보라 그래요. 어디 가서 뭐 먹었는지 그냥 메모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오늘 아침 점심 계속 써보라 그러고 그 사이에 언제 그런 그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지를 체크해보라 그러면 푸드 알러지 같은 경우는 먹고 난 다음에 한 30분 이내에 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책은 뭐겠어요? 먹지 마요. 예를 들어서 김치 먹고 생겼다. 그러면 김치 만들 때 배추 때문에 생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더 좀 적은 것 같아요. 외려 마늘이나 젓갈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김치는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절여서 양념을 할 수 있는 거, 제일 알러진 생길 확률이 낮은 고춧가루 정도만 넣고 젓갈도 한 가지만, 새우젓을 넣든지 한 가지만 넣어서 마늘 빼고 요리해봐. 그러면 이제 그게 김치 맛이 이제 영 이제 예. 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걸 못 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알러지가 있어요. 마늘이 많이 들어간 매운 김치를 먹고 땀을 흘리면 전신에 알러지가 생겨요. 속된 말로 명동 칼국수를 내가 좋아하는데 그 집 김치가 마늘도 많이 들어가고 맵거든요. 그거 먹고 집에 와서 달리기 하잖아요. 어휴, 온몸이 두드러기야 그냥. 그리고 2시간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주 먹는 거 아니니까 그 즐거움을 포기는 안 하죠. 사람들마다 그렇게 다 히스토리를 해보면, 풋다이어리를 쓰면 다 알 수 있어요. 정답은 피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탈모와 음식은 상관이 없을까요? 일단 탈모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해야 돼요. 우리 같이 공부 좀 할까요? 손가락 이렇게 해갖고요. 뒷머리 있죠, 뒷머리. 뒷머리 모근 부위를 한 20가닥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도 모근 부위를 잡아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살 비벼가지고 머리카락 굵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느껴지죠? 네. 머리카락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위가 가늘죠? 네. 네, 그게 탈모예요. 저는 없습니다. 네,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탈모구나. 네. 예, 뭐 개인의 신상의 비밀을 여기서 공개하는 건 그렇긴 한데, 결혼하시고 가정적으로 잘 살고 계시죠?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탈모라는 게 완전히 맨들맨들하고 머리가 없어지면 탈모라고 진단하면 이때는 종친 거예요. 벌써 떠났어. 요럴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빠지기 전에 가늘어져요. 그래서 위하고 뒤를 이렇게 살살살 비벼보면, 아니면 바꿔서 해봐도 돼요. 감각이 서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위가 가늘면 다 대머리예요. 이렇게 됐을 때 약을 써야 돼요. 약을.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약 먹으면 기형아를 놓기 때문에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약 나와 있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로게인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약도 있어요. 이런 약들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 가서 사서 바르면 돼요. 제일 값싸고 제일 효과가 좋아. 근데 이제 많은 광고들이 나오죠. 이거 먹으면 좋다는 뭐 영양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샴푸도 나오고. 근데 그런 별 약에 비하면 효능이라는 건 뭐 100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만져가지고 위가 가늘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럼 그때부터 약 바르면 돼요. 그럼 뭐 탈모에 좋은 음식이나 탈모에 안 좋은 음식 이것도 다 상관관계가 없다고? 뭐 금은 콩을 먹으면 머리가 검어지고 난다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그러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새까만 머리카락에 새까만 콩 먹으면 머리가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그 뭐 금은 콩 많이 먹어서 머리가 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유전이에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할 때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약 먹고 사는 거예요. 남자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아우다트나 프로페시아 같은 그 대머리 치료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먹으면 뭐 머리가 잘 나고 잘 붙어 있고 꾸준히 계속 먹어야 해요. 평생이요. 머리가 빠져도 상관없다 할 때까지. 근데 그 약이 몸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먹는 약은 들어가면 온몸에 다 작용을 하죠. 그 약이 이제 강력한 여성 호르몬제예요. 왜 대머리는 정력이 좋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때문에 대머리가 되는 건데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모근에 있는 남성 호르몬에 대한 그 리셉터 수용체가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정력과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남성 호르몬 수용체를 막아주는 게 여성 호르몬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를 여자가 먹으면 기형아를 유발해요. 남자는 그 약을 먹으면 당연히 남성 호르몬의 기능이 눌러지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성? 여성화가 일어나서 정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욕 감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안 먹으려고 들지. 택일하기엔. 네, 택일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정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부작용이 생기는 확률이 2%예요. 아, 낫네요. 100명이 먹으면 98명은 머리가 나서 되게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요. 2명은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50 넘어서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 보면 웬만하면 먹으라 그러지. 장가도 가야 되고. 성적으로 뭐 어떤 그런 부작용이 거의 안 생기고, 외려 성적인 매력은 머리숱이 있어야지 더
매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먹으라 그러죠. 원장님 요새 그리고 그 지루성 피부염도 좀 되게 많이 흔해져서 이게 좀 갑자기 생겼을 때 이렇게 좋아지는 방법 같은 이나 비법이 있을까요? 일단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사람, 그게 자주 반복되는 사람은 굉장히 삶의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선천적으로 부모한테 물려받은 피부가 심한 지성이라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겨요. 루자가 눈물 루자예요. 기름이 눈물처럼 많이 나와서 생기는 피부염이니까 당연히 지성 피부에 생기죠. 반대쪽 하나의 원인은 뭐냐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면 생겨요. 그래서 미국은 에이즈가 되게 많은 나라예요. 우리는 뭐 에이즈가 거의 없는 나라지만 미국같이 에이즈가 많이 돌아다니는 나라에서는 반복되는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에이즈 검사예요. 사람들이 지루성 피부염을 한국에서는 가볍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생기는 병이니까 쉬고 약 바르면 돼요. 근데 미국은 노동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목표지향적으로 애들이 날밤 새고 공부하고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직장도 뭐 야간이라는 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같이 이렇게 뭐 승진과 출세 목표지향적으로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는 에이즈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을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해요. 제가 한국에서도 2명의 에이즈 환자를 진단을 했는데 2명 다 반복되는 지루성 피부염을 보고 피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찾았었어요. 그럼 뭐 화장품 때문에 지루? 전혀. 그러니까 이제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제일 애꿎게 피해를 많이 보는 게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 바꾸고 생겼다고 얘기하는 여성들이 너무너무 많아. 제가 환자들이 와서 얼굴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엊그저께 화장품을 바꿨는데 아니 그거 말고 어디가 불편한지 보여달라 그래요. 보면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보면 아는데 뭐. 근데 대개는 그걸 화장품에 갖다 붙여요. 왜냐면 늘 쓰던 화장품을 바꿨거나 뭘 쓰던 세안제를 바꿨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계를 매칭을 하는 거는 화장품을 바꾸고 세안제를 바꾸고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는 아침에 내가 라면 먹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의 원인이 라면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평상시에 내가 밥을 먹었는데 와이프가 오늘 뭐 바빠서 라면을 끓여줬어. 라면 먹고 나오는 바람에 교통사고 났다고 라면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집에 가라 그러지 않게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루성 피부염하고 화장품하고는 연관관계가 없고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다 내부적인 요인이야. 기름 많이 나오는 거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자의 문제고 그다음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거 내과적인 문제예요.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요. 내 몸에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전형적으로 T존 부위가 빨개지면서 가렵고 따갑고 각질이 일어나고 세수를 하고 나면 마를 때 당겨요. 그게 반복된다고. 근데 그 사람 삶을 보면 취침 시간 1시, 2시, 수면 시간 5시간. 그것도 많이 자는 거야. 너댓 시간 자는 사람도 많아. 되게 이제 업무 실적은 좋지. 뭐 날밤 새고 일했는데 뭐 당연히 업무 실적이 좋지. 그러고서 이제 출세하고 건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 그런 면역이 떨어지는 시간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쯤 되면 뭐가 생기냐면 암이 생기죠.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게 늘 발암 물질이 들어오고 또 배설도 되고 암세포도 하루에 뭐 몇 개씩, 몇천 개씩 생겨요. 그럼 그걸 누가 다 스크리닝해서 없애고 있냐 그러면 면역이야. 내 몸이 건강하고 면역이 좋으면 생기는 암세포들도 매일매일 청소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내가 면역이 계속 떨어져. 지루성 피부염이 늘 생길 정도로 늘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암세포가 어느 날 생겼어. 자리 딱 잡아서 20-30년 지나면 진단이 되는 사이즈가 되죠. 그래서 얼굴에 반복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사람은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를 해서 내 몸의 면역이 좋아질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정확하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밤 문화가 많이 준 거예요. 네. 우리 30, 40대는요. 아유 12시는 초저녁이야. 그런 삶을 사는 문화가 그게 특정인의 경우에 뭐 한 달에 한 번 지금 뭐 불금이다. 그런 정도는 익스큐즈가 되겠지만 허구한 날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건강을 크게 해치죠.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하고 화장품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럼 원장님 좋은 피부와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할 음식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먹어야 될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뭐를 먹으라가 아니에요. 골고루 먹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밥상에 상을 차려는 우리나라 한식은 반찬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외국보다 훨씬 다양한 반찬을 먹는데 젓가락이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한번 챙겨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맛있는 거는 자연히 가. 생각 안 해도.
근데 먹다 보면 남는 게 있어요. 그거 먹으라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른 반찬을 안 먹기 때문에 멸치를 안 먹어요. 멸치 볶아놓으면 아무리 맛있게 볶아놔도 안 먹어요. 그게 영양소가 좋단 말이에요. 칼슘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딱 숟가락을 하나 퍼서 그냥 대충 밥에 비벼서 마지막은 멸치를 웬만큼 먹으려고 애를 써요. 맛은 없어요. 약이다 생각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 때 닭고기는 죽어도 안 먹는다. 하늘에서 얻은 음식이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닭고기에 있는 프로테인하고 소고기에 들어있는 프로테인이 달라요. 맛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 섞어 먹으라는 거지.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해요.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보면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안 먹히는 게 뭐냐면 야채가 안 먹혀. 제일 맛이 없어. 과일 뭐 이런 거. 과일은 단맛이라도 있잖아요. 야채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그냥 씹으면 약간의 향이 있을 뿐인데 그걸 먹으라 그러니 우리가 왜 김치 먹겠어요? 거기다 양념을 발라서 양념 맛에 먹지. 배추만 먹으라 그러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야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 먹든 저걸 내서 먹든 해서 억지로 한 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한 컵 정도. 그러면 맛있는 거 다 먹었잖아요. 달고 고소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먹었으니 그냥 약이야. 그리고 한 컵을 딱 먹어. 그러면 이제 내가 식사 끝. 그럼 제일 좋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되돌아가는 거지만 젓가락이 안 가는 음식이 의도적으로 내가 한 번 더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뭐 밥, 찌개, 국, 반찬 한 너댓까지 그다음에 김 좀 넣고 먹으면 그거 다 먹으면 완벽한 식단이죠. 우리나라 한식이 왜 좋으냐면 다 있잖아요. 육회국물이 다 있잖아요. 이게 김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거든요. 나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K김. 맞아요, 케이크. 네, 김밥이 팔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배운 게 이게 면허가 이게 있어갖고 김밥 장사를 못했네. 김밥이 한국 음식 중에서 글로벌리 팔리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거든요. 원장님은 사실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네. 예, 혹시 이런 제 건강에 대한 비결이나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드시는 게 있으실까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동안이시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나는 영양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원기소가 우리가 이제 유일한 영양제였었어요. 원기소 모르시죠? 원기소라고 씹어 먹으면 고소한 과자 같은 영양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부잣집 아들과 그렇지 못한 집의 그 경계선이 원기소를 먹느냐 안 먹느냐예요. 그 원기소가 1990년대인가 이제 생산 중단됐어요. 그 약품 허가가 취소됐어요. 왜 됐냐 그러면 약효가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취소가 돼서 이제 생산도 안 되는데 하여튼 원기소예요. 어떤 걸 올려주는 알약이다.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먹었고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걸 의학적으로 나는 알기 때문에 안 먹는 건데 제가 이제 61년생이니까 나이 63이거든요. 그리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예 나이 들어 보이지. 내 나이 같이는 안 보일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운 거를 잘 행동으로 실천하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새끼 밥 잘 먹어라, 밥 먹고 나면 양치 하루에 3번 해라, 그 다음에 운동해라.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더라고 보니까 책 다시 찾아보니까. 근데 그게 몸에 배인 거죠. 그러니까 범생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범생이냐면 어른이 됐어요. 술자리가 있잖아요. 한 30, 40 때는 술자리가 많거든요. 술자리가 있으면 대개 저는 9시 반쯤 시계 봐요. 집에 갈 시간이 된 거야.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유용주점에 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발동이 걸려요. 그럼 그때 되면 난 집에 갈 시간이에요.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졸려요. 평생을 그 시간이 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졸린 거야. 그럼 졸리면 유흥이 즐겁지가 않아요. 졸릴 때 해보세요. 뭐가 좋은 게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쓱 보고 이제 빠지죠. 그러면 일상에서의 원장님의 생활은 어떠세요? 10시에 자고 11시나 자고 6시, 7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시간이 좀 되면 출근 시간이 조금 8시, 9시, 10시 이렇게 시간이 좀 달라요. 네. 8시 출근하면 바로 이제 씻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9시면 운동 좀 할 시간이 나오죠. 예. 10시면 아주 여유롭게 운동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일하는 거죠, 뭐. 그럼 식사는 어떻게 챙겨요? 아침은 집사람이 챙겨주니까 맛있게 먹고, 점심은 그 야채하고 우유하고,
뭐 낫또도 넣고 청국장 가루도 넣고 해서 이제 갈아서 한 700~800cc 되는 거를 마시죠. 저녁은 집에 오면 만찬을 하죠. 잘 먹어요, 아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몸매를 유지하시고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운동해야 그냥 된다니까요. 저는 운동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맛있는 거 드시고 맛있는 거를 제한 없이 먹고 싶어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전같이 운동을 못하니까 먹는 것도 줄여야 되는데 운동량은 줄는데 먹는 거 아직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사실 요즘에 건기식 같은 것들을 동안 20알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 요거를 미국의 어느 유명한 사람이 한 달에 건강식품을 먹는 게 이것저것 해서 1억 몇천만 원어치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봤더니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고 운동 열심히 해. 안 되셔도 될 뿐이야. 본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그런 것들은 드셔야 되겠죠. 예. 근데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과 야채의 균형을 잘 찾아서 먹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뭐 쓸데없는 과잉이죠. 근데 의사들마다 생각들이 또 달라서 비타민C 메가도즈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증강이 돼서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사들도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또 강의도 하시고 대중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런 거는 뭐 입증된 바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 비타민C 메가도즈 한 하루에 1g 내지 1.5g, 1500mg 뭐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는 사람이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면 그거 안 먹는 사람이랑 대조군을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대조군 컨트롤 그룹이 명확하게 있지를 않아요. 내 경험상 먹었더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소빈이 굉장히 비싼 소빈이 나오겠죠. 닭고기하고 소고기도 구성하는 성분이 다르다고. 네, 단백질 성분이 아미노산 성분이 다 조금씩 네. 차이가 있어요. 영양제를 만들 때 일정 부분만 추출하잖아요. 그러겠죠. 보통 천연 영양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모든 거는 천연일 수밖에 없어요. 프로테인을 아직까지 합성을 안 하거든요. 프로테인은 전부 다 동물성이나 식물성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운동하는 젊은 친구들이 약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프로테인만 따로 네. 이렇게 물 타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 값을 보면 되게 싸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소고기 한 근을 사면 뭐 값이 꽤 나오잖아요. 몇만 원씩 나온단 말이죠. 근데 프로테인, 그 소고기 한 근에 들어있는 프로테인의 양이 뭐 예를 들면 50g이나 100g이라고 가정한다면 프로테인 50g, 100g 값이 훨씬 싸요. 그러면 뭘 갖고 만들었을까? 고기 중에서 제일 맛없는 부위를 갖고 만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고기 등급도 툭불까지 있는 모양이니까 이 등 외품 정도로 갖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가격이 나오겠죠. 네. 아무리 대량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원료되는 거를 나보고 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공한 건 돈 주고 사서 먹어. 그것보다는 나 같으면 툭불 등심 사 먹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영양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통 요즘 영양제들 얘기할 때 원재료 얘기하면서 뭐 천연으로 가져온 무슨 뭐뭐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양제 자체도. 영양제도 천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천연인 수밖에 없는 건 천연이고요. 비타민C 같은 건 합성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합성이 천연이 10% 이상 들어가면 천연이라고 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식품 그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00% 아니에요. 일정 퍼센트 이상 넘어가면 천연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추출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천연이죠.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MSG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라고 해서 글루타민산 나트륨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미원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조미료도 원료는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를 발효해가지고 MSG를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이죠. 근데 그 조미료를 이름 붙일 때 화학조미료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왜 화학조미료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처음 그 MSG를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그런 게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마케팅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동경대 화학관과를 졸업하고 우동집을 물려받아요. 일본은 이제 그런 가업승계가 있으니까 가업승계를 사는데 다시마를 먹고 끓였더니 이렇게 맛있다는 감칠맛이 나오는데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어. 계속 자기도 끓여야 되니까 이게 뭔가 그걸 다시마 국물을 결정화시켜서 화학 분석을 해봤더니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예요. MSG예요. 그러니까 글루타민산이라는 아미노산에 소듐만 붙이면 돼. 나트륨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탕수수라는 거는 뭐 싸니까
설탕 할 때 사탕수수니까 잔뜩 갖고 와가지고 발효를 시켰더니 글루탐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정제해서 만든 게 우리가 말하는 할머니 손맛을 늘 내는 네. 그게 이제 그 조미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천연 물질이잖아요. 석유 갖고 합성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 화학 조미료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지금 반도체 뭐 IC 이러면 첨단이잖아요. 그때는 화학이라 그러면 천연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개념이야. 합성 섬유 그러면 천연 섬유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게 더 고급스럽고 명품이야. 그래서 화학 조미료라고 이름을 붙여서 엄청나게 판 거예요. 그게 아지노모토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그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MSG가 처음 합성이 됐을 때 그거를 조금 넣었더니 100년 된 다시다 먹은 국물 다 소용없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풍적으로 그 당시 일본이 이제 식민지로 그 확산될 때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옛날 저기 일본 치아에 있을 때 신문들 보면 광고가 있어요. 화학 조미료, 첨단의 화학 조미료 MSG 이게 들어가면 국물 맛이 다 난다. 광고가 있었다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아지노모토예요. 옛날 광고 보면 아지노모토 제휴 미원 광고가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 광고 보면. 그게 이제 대중들한테 각광을 받고 그것이 이제 아주 상용화되고 값이 싸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든 집안의 감칠맛은 다 그걸로 냈어요. 어머니들이 그 비방, 할머니의 손맛의 비방은 미원을 얼마나 넣느냐예요. 이게 문제였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아니다. 그 문제 되기 전에 미원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이제 미풍이라는 게 제1제당, 지금은 CJ그룹으로 떨어져 나간 제1제당 그룹에서 미풍을 만들었어요. 미풍을 만들었는데 미풍이 미원을 못 이기네. 업계 1위가 미원이야. 그렇게 해도 온갖 마케팅을 해도 그 선두주자를 이기는 힘든 거예요. 그 재벌 그룹도. 그러다가 제1제당에서 뭘 뒤집어냈냐 그러면 우리는 천연조미료를 만들자가 다시다가 그게 최초예요. 다시다는 소고기 가루, 송이버섯 가루, 표고버섯 가루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 감칠맛을 나게끔 한 거예요. 당연히 값도 비싸죠. 그래서 그게 부자의 상징이고 너네들 미원 넣니? 우리는 소고기 다시다 넣는다가 이제 그게 우리 경제가 커지면서 업그레이드되고 그때 화학에 대해서 반대 개념으로 천연조미료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마침 미국에서 미국 신경학회 뉴럴로지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이라고 하는 묘한 병이 나온 거예요. 중국집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 어지럽고. 왜 미국 사람이 중국집 가서 중국 음식만 먹고 나면 어지럽다 그러고 이렇게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을 나타내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중국 식당에 보면 이렇게 이런 데다가 국자에다가 하얀 거 탁 터서 탁 털어 넣는 거 있죠. 그게 다 미연이거든요. 대량의 MSG를 복용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이 그 MSG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느끼는 증상이다. 그래서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의 원인 물질이 MSG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천연 조미료가 화학 조미료를 누르기 시작한 거죠. 사카린하고 미원이 대표적인 희생인데 인체에 유해한 게 입증된 게 없어요. 둘 다 인체에 무해해요.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은 단맛을 내려면 사카린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할머니 그 손맛이 너무 익숙해 좀 넣어서 먹어도 돼요. 그게 뭐 인체의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유해함이 입증된 건 전혀 없어요. 다만 한때 자기들이 화학이라는 이름으로 큰 돈을 벌었고 지금은 화학이라는 이름이 오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인체에 유해하거나 그렇진 않고 다만 글루탐산이라는 게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영양소로는 흡수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 타입이 L타입이 있고 D타입이 있고 광활 이성질체가 있는데 흡수되지 않는 쪽이에요. 천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다시마에 들어있는 글루탐산하고 달리 소변으로 배설돼요. 무익한 거고 입이 즐거운 거예요. 입만 확인하고 그냥 예, 맛있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그게 뭐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드셔도 돼요. 근데 다만 저는 미원 맛을 싫어해요. 그 MSG 맛이 싫어요. 들어간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입맛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좀 고급진 음식점에 갔는데 그 맛이 느껴지면 약간 서운하지. 야, 너 이걸로 만내갖고 나한테 이 돈 받고 팔어? 이런 느낌. 천연 비타민이 있고 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네. 이 두 개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흡수율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화학 구조가 똑같다 하더라도
모든 글루코즈 같은 경우에도 D폼이 있고 L폼이 있어. 그게 이제 그 광학 이성질체라 그러거든요. 옵티컬 아이소머라 그러는데, 자, 왼손 오른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니, 일단 이게 그냥 모양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붙이면 안 붙어요. 거울로 붙이면 붙어서 똑같아요. 이게 광학 이성질체예요. 그래서 프로테인은 L폼만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요. 글루코즈는 D폼만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미러 이미지로 생긴 거는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들어왔다 나가요. 그냥 형태만 똑같지만 우리 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비타민도 똑같아요. 그래서 합성한 거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천연 비타민이 왜 좋으냐? 그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다 들어와요. 그럼 사실 채소 과일이 천연의 자연 그대로 그렇죠. 자연이 합성한, 자연이 태양과 토양의 합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를 먹으면 그건 100% 우리 몸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냥 사람 손 덜 간 거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매뉴팩처링 한 거보다는 그냥 자연에서 얻은 거를 그대로 깨끗이 씻어서 다 먹으라 하는 거예요. 요즘 콜라겐이나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콜라겐을 먹으면 콜라겐이 막 생길 것 같죠. 심리적? 네. 모든 우리 몸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그 뼈를 형성하고 피부를 형성하고 뼈에도 콜라겐이 들어가야 되고 머리카락도 콜라겐이고 이것도 다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이런 말랑말랑한 콜라겐도 있고 이렇게 딱딱한 콜라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본은 다 콜라겐이에요. 이제 형태가 좀 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콜라겐을 먹었어요. 그럼 이 콜라겐이 싹 들어서 콜라겐에 착가서 붙는 게 아니고요. 내가 콜라겐을 먹든 고기를 먹든 뭐 단백질을 먹으면 위에 들어가면 위는 pH가 2예요. 쇠도 녹아요. 들어가면 염산이 나오는데 HCl 염산이 나와요. 그 염산에 우리 손을 담그면 손이 녹아요. 고기 먹으면 녹는 게 그래서 녹는 거예요. 그런 강한 산이 나와서 전부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요. 완전 재조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콜라겐을 먹었든 안심을 먹었든 들어가면 다 그냥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그게 이제 혈중을 타고 돌다가 예를 들어 내가 뼈가 부러졌어요. 여기 뼈에 빨리 콜라겐이 만들어져서 접골이 돼야 돼. 그러면 거기서 재조합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피부가 좀 많이 이제 화상을 입었어. 여기 또 콜라겐 재조합이 일어나야 돼. 일로 많이 가요. 아미노산으로 변했다가 쪼개졌다가 필요한 자리에 가서 재조합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콜라겐을 많이 먹었다 피부에 콜라겐이 싹 좋아지게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기도 먹는 게 너무 싫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콜라겐 캡슐 드세요. 안 먹는 것보다 100번 이익이에요. 근데 난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좋아해서 잘 먹어. 그러면 콜라겐 사 먹을 돈 갖고 고기 사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즐겁죠, 일이. 예.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항노화 물질 중에 하나예요. 미백 효과도 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걸 되게 많이 먹으면 황인종이 백인종 되고 흑인종이 황인종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서 나쁘지는 않으나 그걸 먹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지나친 기대다. 콜라겐을 먹든 글루타치온을 먹든 다 드시면 좋아요. 글루타치온 같은 것도 뭐 동물성 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 조금 이렇게 순대집 가서 좀 잘라서 드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있는 건데 그게 성분이 이런 기능이 좀 더 도움이 되니까 먹으면 좋다. 순대 못 먹는 분, 간 못 먹는 분들은 드시면 좋죠. 근데 그런 걸 골고루 다 맛있게 푸드 스트리트도 잘 먹고 한 사람들이면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다. 원장님, 건강검진은 자주 받으세요? 저요? 한 번 받았어요. 여태까지 한 번이요? 예. 평생 한 번 받으세요? 50대 때 한 번 받았어요. 그러고는 왜? 안 받아요. 받아보니 죽겠더라고요. 보통 심리적으로 조금 아플 것 같거나 사실 국가에서도 매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네. 혹시 안 받으시는 이유일까요? 아니, 받으려니까 죽겠더라고요. 아, 일단 대장내시경을 하는데 하루 날밤 새고 그 화장실을 가야 되더라고요. 안 먹는 것까지는 참고 하겠는데 안 먹은 것뿐만 아니라 계속 설사하는 약을 먹어서 밤새도록 장을 완전히 대장을 비우면 대장내시경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해봤어요. 하도 뭐 주변에 사라 그러고 와이프도 아직은 남편이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해보라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데 할 때 밤새도록 잠을 못 잤고요.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하루를 완전히 굶었잖아요. 하늘이 노랗고 속도 쓰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또 있어야 나오잖아요. 불안해. 그래서 이거 자주 받으면 명단축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 대부분의 질병이 유전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병을 앓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는 살지만 내 기본 생각이 수술 때 눕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설사 안다 하더라도 수술 때 눕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63세인데 애들 다 시집장가 다 가고 가정을 다 이뤘고 이제 뭐 모셔야 될 어른은 어머니 한 분 계시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머니보다 더 살아갈 것 같아.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허용해 준 시간이 돼서 데려가신다면 미루는 숙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하면서 조기 진단해서 숨을 찾아내서 띄어내서 막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는 뭐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마음은 똑같은데 검사하는 과정이 나한테 너무 고통스럽고 내 삶의 철학이 수술 때 눕지 않겠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기는 하나 조기 진단을 위해서 매번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위로 쑤시고 아래로 쑤시고 하는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다행인 건 이 나이 되도록 큰 병을 앓지 않아서 잘 버티고 있고 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시간에 자야 되고 친구들하고 먹는 술자리도 가급적이면 10시는 넘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담배는 뭐 가끔 누가 필 때 한같이 얻어피긴 하지만 골초처럼 피우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산에 가서 운동도 좀 하려고 그러고 골프 치다가 내기해서 돈 잃어도 마음 상해하지 않을 만큼 웃을 수 있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여유는 갖추고 있고 그렇게 살면 평균 수명 정도는 살지 않을까. 그때 무슨 병으로 죽는지 굳이 병명을 알고 싶지 않아요. 알겠죠. 어디가 아파도 아플 테니. 그렇지만 그냥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장모님이 92, 93 사셨는데 특별한 진단 없이. 진단을 알고는 있었죠, 저는. 93세 뭐 수술하고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장모님한테는 거짓말했어요. 나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계속 말씀 주시긴 하지만 유전적인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일 많죠. 그러면 가족력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걸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당뇨 같은 건 90% 유전이에요. 고혈압 70% 유전이야. 아토피 70% 유전이에요. 자, 집안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당뇨 있고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어. 내가 술, 담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어르신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는 우리가 대충 그래도 삼촌까지는 알잖아요.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이 정도면 윗대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는 될 거라고. 그분들이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보면요. 내가 앓을 병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고혈압이 있어. 아버지가 고혈압이고 할아버지도 고혈압이 100% 나도 고혈압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조심해야 되겠어요? 과음하면 안 돼요. 살찌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이건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경쟁이 생겼어. 이번에 이사 승진이 있는데 부장들 4명이 붙었어. 너네들 해. 난 그냥 부장하고 있을게. 아니 일을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 자리라는 건 정해져 있고 누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조바심은 나잖아요. 근데 뭐 부장이라고 당장 쫓겨나는 게 아니잖아. 이사는 임시직이고. 나는 부장 오래 할게. 라고 마음을 먹으면 스트레스는 안 받잖아.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래야 고혈압이 안 나타나. 근데 나도 승진해야지. 그러고 이제 막 하다가 떨어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 혈압 쫙 올라가지. 그런 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삼촌 위의 범위, 윗대 범위에서 나타나는 병이 나한테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금진도 특별하게 금진을 받을 때 어르신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내시경, 위내시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설량 PET-CT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일반 엑스레이 필름으로는 가슴에 나타나는 그런 진단 못 해요. 그래서 CT를 찍어야 되는데 CT가 방사선 노출량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저설량으로 좀 낮은 방사선 갖고도 진단할 수 있는 CT가 있어요. 위에 어른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나도 젊을 때 담배를 좀 폈어. 그러면 검진은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집안에 소화기 쪽으로는 뭐 돌아가시면 아무도 없어. 나도 안 돌아가셔요. 그걸로 안 죽어요. 가족력을 잘 봐야 된다. 관절 같은 것도 다 매한가지예요. 관절이 약한 집이 약해요. 우리 엄마 무릎 관절로 수술했다. 일찍부터 했다. 나도 걸릴 확률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찌면 절대 안 되지. 그리고 항상 그 운동을 잘해서 튼튼하게 만들어놔야지. 그러면 무릎 관절을 오래 쓸 수 있죠. 그 우리나라에 그런 족보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족보 이름을 쓰는. 네. 근데 저 말씀 들으면서 거기에 좀 상대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질병을 그런 질병이나 데이터가 써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걸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네. 저거 AI로 활용해서 쓰게 되면 저기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의 영역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 데이터 입력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어요. 이 자원이 엄청나요. 이 소프트웨어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정밀하게 하면 당신은 과일을 먹어도 이거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AI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알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의 새로운 영역이 많이 생기겠죠. 플랫폼들이. 예를 들면 WWW에서 인터넷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클린턴 대통령 때 원래 그 인터넷이라는 게 미 국방성에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그냥 민간에 개방한 거예요. 그 개방 하나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IT 기업들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지도자 한 명이 세상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자료는 1961년 12월생의 남자 키 183이라고 공개하는 게 내 개인정보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었다라고 공개하는 게 함익병이 무슨 병이 걸렸다고 아는 얘기냐고.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공개를 못하고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화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은 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원장님 마지막으로 건강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혹시 3가지가 있을까요? 뭐 꼭 3가지라고 할 수는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재미없이 살아라. 쾌락을 즐기면 건강은 잃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담배를 피면 즐겁죠. 담배를 피는데 괴로움은 피겠어요? 술을 마시면 즐겁죠. 처음 마시는 사람 말고 좀 어느 정도 마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담배 맛이나 알코올의 맛을 느끼는 사람이면 탐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글루코즈도 매한가지예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단 거에 대한 중독돼 있다고. 단 거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DAN, 단, 거, GER. 영어로 읽으면 댕저예요. 단 거는 댕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먹으면 일도 할 수 있고 힘도 생기니까 그게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체가 설탕이잖아요. 예. 그거에 중독돼 있으면 그게 맛있죠. 쾌락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절제를 해야 된다.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은 뭐냐? 절제된 삶이고 균형 잡힌 삶이에요. 음식도 먹을 때 골고루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제 1번일 거예요. 거기면 이제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거기서 절제된 삶의 가장 기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왜냐면 밤늦게 하는 일을 보면 되게 쾌락적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은 다 재미없는 일인데 좋은 일이야. 하다못해 신문을 한 줄을 읽어도 읽고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먹어도 마시고 좀 바지런한 사람은 냉장고에서 야채나 그걸 꺼내서 즙을 내서 마시면 신선한 주스라도 한 잔 먹는데 밤에는 늦게 먹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반주 소주라도 한 잔 더 걸치고 다 보면 쾌락적인 거예요. 같은 시간을 써도. 그러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아침에 일어나서 라면 끓이는 사람은 없어요. 주스 녹즙은 만들어도. 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바이오리듬에도 그게 맞아요. 좀 말을 세면 어차피 유튜브니까 우리 인간은 주간에 움직이게끔 진화된 동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원숭이, 침팬지, 보보노 원숭이 우리 과가 이제 같은 아주 가까운 유전자인데 우리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나무 위에서 살던 원숭이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나서 땅으로 쫓겨나는 종족이에요. 나보다 더 힘센, 우리 조상보다 더 힘센 원숭이 족속들은 나무 위에서 과일도 잘 따먹고 연한 잎도 잘 따먹고 그러고 우리는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다 쫓겨나가지고 땅 밑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사자한테 쫓기고 호랑이한테 쫓기고 그러면서 손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돌도 던지고 나무 막대기 만들어서 쑤시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어쨌든 조상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낮에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낮에 움직이고 활동해야 건강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주행성 동물이니까 야행성이 아니에요. 야행성 동물의 대표적인 게 개, 늑대죠. 호랑이, 사자. 걔네들은 보면 생명이에요. 걔네들은 어두운 데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면 구별하면 돼. 우리는 나무 위에서 과일 따먹던 족속이기 때문에 색깔이 중요해요. 그래서 해가 있을 때 움직여서 빨갛고 노란 과일 먹어야지 풋 과일 먹으면 설사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움직이는 게 정상인 거야.
근데 이게 에디슨이 불빛을 만들어가지고 밤에도 움직일 수 있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니까 지혜가 있잖아요. 원칙에 맞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구별해야만 생존이 가능했고 늑대나 호랑이는 밤에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색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임에만 민감하지 색깔은 둔감해요. 어느 날 보니 머리 좋은 늑대가 맨날 밤늦게 사냥하고 힘들어. 근데 저 인간들이 보니까 모여 사는데 먹을 것도 있고 냄새도 좀 나는데 그래서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네가 나를 밥만 주면 내가 밤마다 잠 안 자고 꼬리 흔들어주고 짖어줄게 라고 동업한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늑대를 선택했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똑똑한 늑대가 인간을 선택했다고 봐요. 왜? 일 안 해도 되잖아. 밤에 눈 뜨고 있다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움직이는 게 들어오면 움직이는 게 잘하니까 냄새도 잘 맡고 짖어만 주면 돼. 짖으면 인간들이 나가서 다 싸워. 낮에는 또 꼬리만 들어주면 이뻐해줘. 밥도 줘. 그러니까 머리 좋은 늑대가 인간을 선택해서 개로 진화한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진화의 역사인데 그러니 우리 조상들도 밤에는 자야 내일 일 잘한다는 걸 알고 늑대를 길들이는 게 우리 인간이야.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발전할수록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건강이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야 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먹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피부에 좋은 음식 뭐가 있냐? 없어.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다 먹으면 돼. 골고루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시간 맞춰 먹어야 돼요. 이식이 좋다, 하루 3끼가 좋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하루 2끼 먹는 사람은 2끼를 규칙적으로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칼로리를 다 먹으면 돼요. 저처럼 하루에 3끼 먹는 게 버릇이 된 사람은 3끼를 먹는데 칼로리 나눠 먹으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시간 지키는 거예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그 시간대를 지켜서 내가 먹어야 될 칼로리를 골고루 먹으면 돼요. 양이든 시간이든 정해놓고 먹으면 돼요. 싸다 비싸다는 그건 자기의 취향일 뿐이에요. 뭘 먹어도 다 돼.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어찌됐든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래요. 지팡이 짚고 나가서 걸으세요. 그래.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식스팩 만드는 운동은 이미 이제 그럴 필요도 없고 큰 근육.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 대퇴 근육이에요.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뭐 그렇게 검진받는 거에 두려워할 거 없이 웬만하면 건강하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동안 제철 건강과 함께 피부, 그 다음에 우리 건강, 마음과 몸의 건강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눴는데요. 한 사람에게 각각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뭐 건강 유지 방법은 없습니다. 비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했던 생각,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했던 행동, 그걸 바탕으로 먹었던 음식, 그렇게 했던 운동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그 루틴대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건강에 대한 생각에 좀 더 자극적이 되고 작은 영감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시고 계절의 변화에 상관없이 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